공실이네, 공실. 아, 여기도 공실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물가 올랐지, 물건이 올랐지, 인건이 올랐지. 다 빠져나가. 소상공인 대출이 비싸야 올라가는 1.9%였는데 4.9%예요. 소상공인은 대출 안 받는 데는 어디 있어요? 시에서 쓰는데 4.9%는 말이 돼요. 빨리 접었어야 된다, 코로나 때. 그냥 막 그 지원금 받으려고 막 하지 말고 그때 폐업했어야 됐나, 이거 후회가 지금 제일 커요. 사람들은 나라에서 많이 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돈이에요. 애기 다니는 학원까지 좀 조정을 해서 제가 끊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거든요.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 목욕탕은 동네의 오래된 노포 중 한 곳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 운영하던 목욕탕을 현재는 손자인 박준우 씨가 운영 중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할아버지랑 맨날 손잡고 카운터를 보러 내려왔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진 않아도 그래도 되게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 편이라서 손님들이 항상 오셔서 얘기하고 먹거리 갖다 주시고 요 앞에서 여름에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3대에 걸쳐 50년째 운영 중인 목욕탕이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했고 2019년 목욕탕을 물려받게 된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긴 한증막이나 외벽이나 이런 천장 같은 등 같은 것도 다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요. 위치는 그대로고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네. 네. 공사비 9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목욕탕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목욕탕엔 손님이 끊겼습니다. 생활비가 약간 부족할 때는 원래 그냥 전에 모아뒀던 돈이 돈에서 이제 조금씩 꺼내 쓰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하시고 동생도 일하고 어머니도 다른 뭐 일 같은 거 하시면 여기 부족한 걸 좀 메꿔 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목욕탕을 지켜냈습니다. 보일러 설비를 교체하느라 쓴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일러 이제 물 지른 거 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스탱크.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딘 다음에 물을 일일이 넘겨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 남탕 여탕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목욕탕에서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은 8톤. 이 물을 데우기 위해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데 최근 심야 전기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40% 올랐어요. 지금은 전기 쓰는 게 심야 전기가 한 28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목욕탕에서 쓰는 전기 요금도 거의 270,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이 엄청 크네요, 지금. 부담이 크죠.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좀 나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2020년 1월 227만 원이던 전기요금은 올해 1월 32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오르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줄어든 손님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주변 목욕탕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동네도 폐업한 데 많죠, 목욕탕. 이 동네. 이 동네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습니다. 큰데 찜질방 2개는 폐업을 하고 못 버티는 거죠. 운영 자금이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바뀌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뭐 큰 데 같은 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 잘 거의 다 대출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 어렵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월 20만 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부천의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거 해당되려 그러면 하루 10만 원 하면은 월 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이면은 이거 월 10만 원 가지고 장사 안 해야죠. 역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7, 8만 원 정도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루에 7, 8만 원 매출을 일으켜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안산의 한 번화가.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저녁 시간이지만 노래방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3일을 그냥 한 개도 못하고 어제 토요일 날 한 개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냥 한 개도 없어요. 이 경기가 피핑과 뭐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건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1월달, 2월달 진짜 많이 났어요. 손님 구경하기 어렵다는 요즘. 줄어든 매출도 문제지만 김명숙 씨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7이잖아요. 3점 메뉴에 있는 3.7. 예. 그게 지금 3.7로 또 올라간 거죠. 예, 옛날에는 이게 3.7이 아니었었거든요. 얼마였지? 이게 나라에서 해주고 우리가 1.5가 됐었거든요. 결론은 니네 문 닫아 이래놓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노래방이나 어느 소상공인들이 다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니네 문 닫아 대출 줄게 그랬는데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기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은행들은 이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코로나 때 상환 유예됐던 이 대출금들의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금리는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가만히 이 집을 닫아놔도 연 250, 한 달에 250에서 300은 지출이 돼야 돼요. 전기세 돌아가잖아요. 이거 언양 줘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네. 1.5%이던 이자가 3.7%까지 늘면서 김 씨는 다른 부업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건설 현장에까지 갔잖아요. 이런 걸 다 천장 뜯어내면 제가 쓰레기 봉다리 다 산업용 폐기물에 담아갖고 끄적여내다 보니까 이 다리가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할 정도 하라고 막 그러는데 또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3개월 닫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천이잖아요. 수술비는 다 비키고 또. 장사가 잘 된다면 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진 지금 김 씨는 노래방을 내놨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 먹자잖아요. 다 먹자인데 지금 다 안 되고 여기가 포장마차랑 뭐 신입포차랑 식당이 6개 노래방이 5개 그렇게 나와 있는 여기 많이. 여기만? 네. 그러면 10개네 거의. 폐업이? 지금 이거 다 지금 할 거예요. 노래방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업주들은 간판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저 불은 켜져 있는데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켜놔야 돼요. 해도 켜놔야 돼요. 왜요?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깜깜하면 쟤는 왜 안 해? 쟤는 그만 안 되니까 안 킨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2023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금은 1,052조. 코로나 시기 전보다 366조가 늘었습니다.
이 중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작년 대비 5.4%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위해서 부채가 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계 유지라든가 이 가계 이걸 뭐 용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채는 이게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체율도 높아지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언제 어떻게 늘어나게 된 걸까? 경남 양산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낙훈 씨는 5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 고깃집 사장님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지역에 이제 오픈런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오픈빨로 인해 가지고 최고 매출을 찍고 한 5천 정도 월 한 5천 정도 찍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월 5천 찍으면 굉장한 매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상권이거든요. 육수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1년 동안 월 5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가게도 코로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호스는 3개월밖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이 1월에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코로나 딱 전에. 이게 코로나가 딱 발발하면서 1월 달은 매출이 그래도 4천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2021년도에) 넘어가면은 1,00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4,000에서 1,000 정도로 내려가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 매출이 줄어버려요. 5천만 원이던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 구르듯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이번 달에 500만 원 적자 나니까 다음 달에 500만 원 적자 난 건 매출로 가지고 어떻게 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구르면 5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5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고 적자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빚이 늘면서 성 씨는 고깃집을 포기했고 5분 거리에 똑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업종을 바꿔 홀로 한식집을 꾸려가며 장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월 매출은 600만 원 남짓. 운영비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빚이 늘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 성 씨는 현재 개인 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진 빚은 총 3억 6,200만 원에 달합니다. 변제금이 저는 한 367만 원 정도 변제금이 나오는데 매출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매출을 올리는데 다 남아도 367만 원을 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힘든데 과연 내가 돈이 만약에 이 채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해결이 된다면 과연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7월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상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8,300여 곳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급 적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나 명령이 사실 발령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걸 발령을 했습니다만은 한 4개월 동안 금지했다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에 발생한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바로 다 구제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손실이 생긴 기간 동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전 국민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 생긴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을 해준다, 그 소급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 하면은 지금 채무의 절반까지는 아니라더라도 한 30% 가까이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 금액으로, 손실보상 받는 금액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제가 그만큼 갚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피해를 저는 받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게 왜 핑계가 돼야 되냐 이거죠.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당시 매출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선자 씨는 2021년 가을 정부로부터 2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제 가게를 많이 못해서 7월 달에 돈 나오면서 지인한테 돈 좀 빌렸어요. 형제간에도 빌리고 가족들한테도 빌리고 그래서 좀 갚기도 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제가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대출로 또 쓰고 가뭄에 담비 같았던 손실보상금. 하지만 1년 뒤 뜻밖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과다 지급액 정산. 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과다 지급했다는 내용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하고 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거 과다 지급했다고 정상들도 사전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우선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으니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 씨는 매출 현황과 그간의 피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1차에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팩스를 보내서 반영된 줄 알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2차에 또 보냈죠? 2차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의견 제출서를 하라고 해서 저는 다시 또 놀랬고요. 저는 다 되는 줄 알고 조용히 제가 지금 정상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웬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희는 지금 담당자가 바뀌긴 했지만 그 전에는 아직 모르겠다고. 이 씨의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실보상금 2천여만 원을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 줬으면 제가 안 받고 어떻게든 살았을 텐데 받아서 어찌됐든 써서 지금 5지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 많이 억울하고요. 이 씨에게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까닭은 무엇일까?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되세요? 예. 그분은 전출을 가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면 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의 담당자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왜 이런 오지급들이 일어났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죠, 과세 자료. 과세 자료가 가장 큰 원인일 거고. 과세 자료는 이제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우리는 국세청에 매출을 포션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선지급 되고 사후정산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들 잡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일일이 그때 이제 그거에 기준했으면 너무 느려지니까. 3년 4개월의 방역 기간을 거치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 이제 10개월.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나아질 거란 기대가 무색하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2020년 4조 5천억이던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2023년 들어 급증해 3분기에만 13조 1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56%였던 연체율도 1.24%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을 통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폐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주방 집기와 가구들을 판매하는 황학동 가구거리. 요즘 이곳엔 중고 물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KBS에서 왔는데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식당. 식당? 요즘 많아요? 많죠. 너무 많죠. 하루에 뭐 우리 중고 들어온 것도 뭐 5차 정도 들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코로나 때보다 어때요? 더 심하다니까요. 지금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래요. 겨울이니까 좀 심한데 겨울이니까 모레서 3월달에 아무튼 나오려고 했는데 그리 쉽게 안 나질 것 같아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면서 들어오는 중고 물품은 많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개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픈 준비하세요? 아. 폐업하고 다시 하고 큰 가게에서 작은 거를 줄이는 거예요. 아, 지금 줄이는 거예요? 업종은 그대로고? IMF 때도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IMF보다 10배 더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사실 막말로 물가도 진짜 많이 올랐고 은행 이자도 엄청나게 올랐고 뭐 집가지도 뭐고 다 비싸잖아요.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폐업. 하지만 이 폐업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거 비용이 있어야 폐업도 가능합니다. 돈 지금 없죠. 그 철거 비용도 지금 못 내고 그 전면 감고 사장해가지고 이제 보증금 좀 나오고도 줄여라 해서 그렇게 철거 시작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경우 폐업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놔야 하는데 이 철거 비용이 부담스러워 폐업을 망설이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이랑 공사 후의 모습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작은 금액이지만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사진을 다 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 철거비를 지원받아 폐업하는 가게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카페 위주로 이렇게 업종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카페를 넘어서 학원, 뭐 일반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식당들, 그 다음에 뭐 탕후루, 그 다음에 뭐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까지도 되게 광범위하게 그냥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철거 지원비는 최대 250만 원. 하지만 업장이 넓고 공사 규모가 커지면 철거비는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폐업 지원금이 있어도 폐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장님 이게 만두 그거죠? 한 시간에 1,500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잘 됐던 가게예요. 아 이게 한 시간에 1,500개. 점심당 상황에서 점심에 해서 한 150에서 180 이렇게.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했어? 그러니까 웃기죠. 갑자기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영문을 모르니까. 보니까 원래 이쪽에 공단 보고 들어온 건데 공단이 다 죽었었거든요. 숙박, 음식점업의 1년 미만 폐업률은 33.3%. 세 곳 중 한 곳은 1년 안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함께 써요 노란 우산. 와 잘하는데요? 사장님들과 함께 불러볼까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 공제금은 2019년 대비 2배가 늘어 작년 한 해에만 1조 2,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성남의 한 라멘 가게. 이윤채 사장은 11년째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라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고민하던 이 씨는 올봄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당근에다가 좀 팔아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깨끗한데 안 쓰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지금 싹 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한때 라멘 가게 옆에 맥주집까지 열어 2집 장사를 했던 이 씨. 아, 바로 옆에 붙어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아, 이 지금 현재 장사 안 하고 이렇게 폐업하셨구나. 여기는 지금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었고 동생이 쉬는 날 이제 제가 하고 있었고. 아, 저 안쪽이 지금 같이 뚫려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동선이 편해야 되니까 지금 따로. 그 사장님은 양쪽 다 보셨고. 맞아요. 저는 이제 멀티로 양쪽 다 뛰고. 이제 남동생이 보고 라면집은 어머니가. 네, 맞아요. 개업 초반 엄마와 남동생까지 함께할 정도로 두 가게는 모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저희 슈퍼바이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저기 충청도까지 합쳐서 매출 1위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장사 잘 됐죠, 진짜. 동네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 동네 이 상권에 올 때마다 손님 막 줄 서 있고 막 꽉 차 있고 이러니까 손님 여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다 놀랬었거든요. 어떻게 여기다 이걸 차릴 생각을 했냐, 진짜 대박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두 매장의 매출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지자 이 씨와 가족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야 될 돈은 계속 있으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동생 이름으로 대출 받고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고 제 이름으로 대출 받고 해서 계속 대출 받아서 버티다가 이제는 갚을 일만 남았는데 매출이 회복이 안 되니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더 비싼 이자 이렇게 또 막 빌려서 쓰고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빚을 빚으로 돌려막다 보니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현재 개인 회생 상태입니다. 이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둘째 딸을 낳고 시작된 병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아기가 쌍둥이에요, 저희 둘째가 원래.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22일 만에 그 백혈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1년 한 8개월을, 그러니까 8개월을 아기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아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고 바로 다음에 신랑이 또 림프종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애 둘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수급자가 됐거든요. 쌍둥이 둘째 딸의 죽음과 남편의 갑작스런 투병 생활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씨는 엄마와 남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힘든 장사와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남편의 악성 림프종은 투병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가족에게는 2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 접었어야 됐다. 코로나 때 지원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이제 꽁돈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때 회원지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빚을 이 정도 덜 졌을 텐데 지금 이제 그걸 제일 후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생도 지금 나가서 몇백씩 벌어와야 되고 저도 벌어와야 되고 신랑도 가서 벌어와야 되고 빨리 다 모두가 더 번 돈을 빚 갚는 데다가 지금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다달이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 씨의 어머니는 집 근처에 또 다른 식당을 준비 중입니다. 월세가 싼 곳을 빌려 한쪽에는 작은 식당을, 반대편엔 무인 편의점을 열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좀 줄여서 오니까 좀 거기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죠. 혼자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지금 혼자 하는 거는 지금은 아직 몸이 그렇게 아픈 데가 없으니까 해봐야죠 이제. 자영업자로 12년, 남은 건 빚밖에 없지만 이제 와서 다른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자영업자 숫자는 또 생각만큼 또 이렇게 줄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분도 뭐 자영업 창업밖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은 근로소득을 하고 싶은데 근로소득 쪽에서는 일자리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 자영업 창업이 되는 거죠.
가게 폐업 이후 이 씨는 집 근처 지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끓여 드릴게요. 바로 드셔도 돼요? 많이 안 맵게로 시키셨어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는 자영업 대신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일하세요? 저희 10시까지. 왜냐면 10시 넘으면은 애기도 재워야 돼서 안 돼요. 사실 더 하고 싶은데 10시까지밖에 못 해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늘어난 빚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러 온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겠는데 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생 때문에. 아, 개인 회생? 예. 장사가 안 돼서 회생 신청해가지고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전에 장사 어떤 거 하셨어요? 저기 프랜차이즈 돈가스 장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안 돼갖고 업종 변경해서 바꾼 건데 그래도 또 안 되고 해갖고 2023년 전체 개인 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직원 아니시죠? 직원인데 아직. 직원이세요? 사람이 많이 오나요 요즘? 네. 뭐 저는 제작만 하면은 110건에서 120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20에 짝짝짝 되는 것 같아요. 전자로 들어온 게. 하루에? 하루 정도. 개인 회생만. 다른 거 빼고. 개인 파산이라든가 법인 회생이라든가 빼놓고 개인 회생.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늘어난 빚과 이자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이 만나 이자 수익 일부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대출 이자가 싼 곳을 골라서 그 자리에서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 시작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되돌려주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정부 대책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대안대출을 진행한 상태로 또다시 대안대출을 내면 그걸 뺀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부채를 연장하는 효과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산소호흡기를 끼워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호흡기를 띄면 그냥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환급해주는 이자 환급액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 총 1조 9천억 원. 차주당 이자 환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평균 85만 원 수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상생금융의 취지와는 별개로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85만 원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결국 영업을 하고 매출을 올려 빚을 갚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텐데 열심히 장사를 해도 빚을 갚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서울의 사대문 안. 종로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은 종로 상권에서 18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상재 씨는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말합니다. 원래 금요일 날은 이렇게 어느 정도인가요? 원칙은? 보통은 뭐 예약이 뭐 이걸로 2장, 3장 정도 차죠. 2장, 3장 차야 되는데 명절 직후라 아무래도 좀 모임이 좀 적죠. 2월 16일. 2월 중순 고깃집의 매출은 얼마일까? 2월은 형편없어요 지금. 2월은. 매출은 2,800만 원이 넘지만 손익분기점에는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식당은 3배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에 재료비를 사왔으면 3만 원 받고 팔아야 돼. 그 3배 정도 한다는 게 왜냐? 거기에 있는 인건비, 뭐 여기 건물 집세고 관리비고 다 들어가야 돼요. 임대료와 공과금도 부담이지만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식재료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고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고기값이 한 50% 이상 올랐어요. 고기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원가 부담이 상당히 되니까 마진율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최근 4년간 밀가루와 식용유, 돼지고기 가격은 최고 70%까지 폭등했습니다. 손님이 줄고 식자재값 부담이 커지면서 이 씨는 배달 대신 직접 시장까지 나와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합니다. 그래도 싸고 좋은 물건을 찾기 힘듭니다. 양파는 얼마예요? 양파는 보통 3만 원, 3만 2천 원, 20kg가 그렇게 나요. 아, 20kg. 양파도 많이 올랐네. 얼마 전만 해도 한 2만 5천 원이면 뭐 좋은 걸로 쓰고 그랬는데. 한참 냈어요, 2만 5천 원이면. 예.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신선 채소의 가격. 비싼 채소값은 사는 소비자와 파는 상인들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예년보다 좀 비싼데 실질적으로 장사는 거의 안 되는 편이에요. 많이 팔려나가지도 않고. 그래 올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워낙 이 영업집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집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는 동안 신선 채소는 12.3%나 증가했습니다. 시금치와 배추의 가격이 각각 92%와 23%가 올랐고 사과는 무려 178%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 수익이 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늘면서 종로 상권에도 빈 점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선생님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요즘?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3분의 1 매출밖에 안 돼요?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나가야지 가게가. 가게 내놓았어요? 가게를 빼야 되는데. 아마 여기 주변에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상권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강남역 인근. 이곳 역시 번화가 곳곳에 임대인을 구하는 공실들이 많이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에 이제 중국이나 화장품 붐이었잖아요. 그때 한 4, 5년 전이었죠. 그 사람들이 시세를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놓고서 뭐 점업에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은 그 시세를 받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실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는 좀 많이 붐볐잖아요 상권. 요즘 어때요? 반? 50%?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 디지털단지 주변의 상황은 어떨까? 24만 명의 직장인이 오가는 대규모 상권이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평일에 손님들이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드문드문하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60% 정도만 남아있다. 한 40%가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 유동인구가 줄어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주변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왜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지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권하면은 보통 상권이 그냥 멈춰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어디에 한 가지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상권이 이동을 하고 변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매출 자체나 여러 가지 현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는 두 번째 상권인데 실제 메인 상권하고 여기가 제일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뒷골목으로 길이 하나 생기면서 상권이 또 나눠지게 된 거예요. 아까 저기 큰 메인 도로에서 큰 메인 도로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한 칸 더 넘어가 버렸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의 상권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선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을 따라 상권 역시 이동했다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진 여러 이유 중에는 내수경제 침체와 소비 습관의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요새 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 이제 주머니에 지갑도 얇아지고 해가지고 야, 가급적 집에 가서 먹자. 뭐 요새 회식이냐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많이 빠지죠 지금.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와 소비력의 감소는 상인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한 10시, 11시 이후에는 거의 많이들 떨어지고 이제 빠지는 추세고 지하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그때 택시 요금을 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그 시간대를 딱 맞추는 것 같아요. 지하철 낙차 시간대. 우리는 프로디지털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음식 먹기 잘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 그리고 당장 회사에서 회식을 못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정말 자영업자는 다 쓰러질 거예요. 거의 다. 민생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자영업의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 3년차 최윤하 씨. 주로 여기는 식사 손님보다는 없는 손님이 많네요? 네, 점심시간에는 좀 그런 편이에요. 유동인구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빠지다 보니까 네, 식사를 더 이렇게 이제 직원들 많은 곳에 가서 빠른 시간 먹고 오시는 편이긴 해요.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이 카페는 최 씨의 두 번째 가게입니다. 최 씨의 첫 번째 가게는 서울 신당동에 있는 작은 카페. 회사를 퇴직하고 시작한 첫 가게였습니다. 여기가 앞뒤로 아파트들 많고 뭐 어린이집 있고 하니까 이제 단체 예약 같은 것만 잘 받으면 될 거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믿었던 거죠.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았어요. 하루에 평균 몇 명 왔어요? 와, 하루에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카페를 폐업하고 힘들어하던 최 씨는 지인의 소개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서는 저는 모집 지원 여기 소상공인 모집 공고 여기에서 재창업 지원이어가지고 여기에서 했었고. 아 여기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자영업자의 경영 개선이나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창업 컨설팅과 함께 총 사업비의 절반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고 선정 이후에도 복잡한 서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단가표 작성하는 것도 그냥 뭐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못해 1원 단위까지 다 이제 단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재창업 후 1년.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 중입니다. 재창업 지원 그게 없었으면은
하다가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류도 계속 내야 되고 뭘 자꾸 시키니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그게 아니었으면 포기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자영업자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은 좀 물가를 좀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 고통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세금 좀 낮춰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독에 밑이 다 빠져 있는데 거기에 물을 찔끔찔끔 줘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제 일반 그 골목 상권이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전통 시장에서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하면 훨씬 더 배출 오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높은 임대료 등 삼고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져야 매출과 수익이 늘고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비단 자영업자만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과 정부가 매해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가 서민 경제의 위기가 되지 않게 보다 세심한 정책과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